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오늘 코스피 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오늘도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1.5% 가까이 뛰면서 4,692, 4,700선 코앞까지 올랐는데요.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 견인하던 반도체주는 오늘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 오늘은 현대차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와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948.98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은요. 정부 대책도 반짝하고 좀 많은 모양새인데요. 5원 30전 오르면서 1,473원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이승철의 오늘도 난 띄워드렸습니다. 김성철님, 소장님 보려고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오늘도 집중하고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이제 목 다시 이제 제가 넣어드려야지. 저 보셨으니까. 오은주님, 소장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들으면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듣기 전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제 관련 소식을 쉽고 편하게 전달해 주셔서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성우처럼 예쁜 소장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해주셨네요. 아, 맞아요. 그 경제라는 게 사실 접하기 어렵고 이렇게 접근이 쉽지 않은 그 분야기는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다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얘기가 다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쉽게 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돼 있죠.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제 할 수 있는. 오은주 님도 그렇게 점점 돼 가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오상무 님,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회사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미래의 트랜스포머 자동차를 선도할 기업으로 거듭나길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앞에 제가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자동차 시간에 코너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뭐 한참 전에 알았죠. 코너에서 다뤄주셨으니까 최 기자님이 이런 것도 먼저 아니까 이렇게 주식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왜 올랐는지 알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어방목이 그런 거죠. 예.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전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라고 외쳐주세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한가득 준비해놓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준비했는데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이 뜨아 보내드릴게요. 뜨아.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1교시는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죽었니? 표현이 좀 세죠? 중국에서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유료 앱 이름입니다. 해외 스토어에는 데무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 젊은 1인 가구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앱입니다. 하루에 한 번 출석 체크하듯이 버튼을 누르면 나 잘 살아있다라는 생존 신고가 되고요. 이틀 연속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미리 등록해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확인해보라고 말이죠. 앱 구매 가격은 1,700원인데 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20만 원 남짓. 이른바 대박을 친 앱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주로 깔아드렸을 것 같지만 의외로 중국에서는 혼자 사는 젊은 세대의 다운로드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점점 결혼 대신 혼자 살기를 선택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난 게 그 배경이죠.
중국은 20년 전만 해도 혼자 사는 집이 10집 중 1집도 안 됐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 5집 중 1집이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중국에만 이런 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스너그 세이프티 같은 비슷한 방식의 앱들이 꽤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지자체에서 만든 국민 안심 서비스, 살피미 같은 앱들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앱보다는 고독사 방지 서비스가 생활 인프라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거나 전기, 가스 사용 패턴이 평소와 다르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앞집에 우편물이 쌓이거나 오가는 인기척이 없다 싶으면 별일 없냐고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세상이 왔죠. 가족 간의 연결도 느슨해지면서 기술이 안부를 대신 묻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앱을 다운받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쩌면 이런 걸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고는 싶지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은, 더 외로워졌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앱에 등록할 비상연락처, 그러니까 나의 생사를 걱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달려와 줄 사람을 고르는 것도 의외로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부도 돈을 주고 확인하거나 구독하는 시대가 됐네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버튼 대신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별일 없지?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우리 경제 사회 상황과 비춰볼 때 아주 좀 역설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바로 키즈 시장에 대해 한번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도 제 이슈화가 될 정도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산업은 매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애가 줄어드는데도 시장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귀해질수록 한 명에게 투입되는 자본의 밀도가 높아지는 이른바 고밀도 육아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단순히 비싼 옷을 사주는 단계를 넘어서요. 이제 뭐 가전이나 가구, 기타 육아용품 등 키즈 시장 전반에서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있는 덕분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미엄 키즈 시장이 급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오늘 아이템은 이 나 기자님의 어떤 그런 실생활에서 네.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 나 기자님 댁에도 최근에 예쁜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든 다 2배겠네요. 네, 어떡하나 남일 같지 않겠어요? 쌍둥이는 굉장히 예쁜데 그 용품을 살 때는 뭐든지 다 2개씩.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쌍둥이 태어나고 나서 네. 진짜 우리나라 키즈 시장 어마어마하구나.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다 돈이더라고요. 특히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뭐 당연히 육아용품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품들이 요새는 다들 다 쓰더라고요. 막 뭐 분유 제조기, 네. 젖병 살균 소독기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국민 육아템이라는 이름으로 필수 용품처럼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이걸 안 살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건조기도 없었는데 빨래대를 대체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프리미엄 키즈 시장에서도 기술이 일상 불편을 없애주는 그런 상황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시장은 커진다.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 통계가 체감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23만 명대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키즈 시장 규모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2002년에는 키즈 시장 규모가 약 8조 원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약 6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야.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계산해보면 신생아 한 명당 쓰는 돈이 한 15배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을 엔젤 개수라고 하는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뭐 20년간의 물가 상승이나 뭐 GDP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15배가 넘는 수치. 그러니까 맞아요. 키즈
키즈 산업이 좀 뭔가 과거와는 다른 고부가 가치의 어떤 프리미엄 산업으로 커졌다. 체질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같네요. 1인당 환산 가치로 15배가 넘는다. 진짜, 야,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그 육아는 장비빨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불과 몇 년 만에 아니 이런 것까지 나왔어? 아, 이런 게 나 때도 없었는데 이런 네. 것들 좀 있거든요. 뭐 훨씬 진짜 많아졌죠.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과거에는 뭐 기저귀, 분유, 뭐 젖병 정도만 있으면 애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요새는 가전도 그냥 육아 가전, 가구도 키즈 가구 이런 카테고리가 따로 생길 정도로 전문화가 됐습니다. 그 부모의 노동을 대체해주는 고가의 전용 육아 장비들이 기본 사양이 된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국민 육아템 몇 개 소개해 드려보면요. 네. 분유를 적당한 비율로 알아서 타주는 정수기처럼 쭉쭉 나옵니다. 오. 자동 분유 제조기 이런 게 있고 젖병과 젖꼭지를 세척해주는 젖병 세척기. 심지어 통돌이식으로 이제 분유가 이렇게 돌아가요. 윙 돌아가면서 아. 분유를 녹여주는 거예요. 젖병을 오. 넣으면 그런 젖병 쉐이커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전은 높게는 한 30만 원대 이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버튼 하나로 육아 노동 강도를 확 줄여주는 편리함 덕분에 출산 필수템 1순위가 됐고요. 아. 위생 가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분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소태 삶았잖아요. 젖병을 네. 열탕 소독. 소태. 네. 소태 소태 삶았죠. 가마솥 이런 데 삶았는데 요새는 수십만 원대 유비 젖병 소독기가 대신하고요. 네. 기저귀를 갈 때도 뭐 아기 비데, 아기 비데? 아기 전용 세탁기, 아기 전용 공기청정기 이런 게 다 등장하면서 육아의 모든 과정이 장비 전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저도 그거는 봤거든요. 이게 그 분유 제조하는 거. 네. 그래서 저게 왜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냥 네. 손으로 열심히 흔들면 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막 울고 정신없을 때 그쵸, 그걸 그쵸. 알아서 해주면 좋기도 하겠다. 음. 예전에는 그 우유 온도에 딱 맞춰주는 40도에 맞춰주는 맞아요. 포트 생겼을 때 와 이거 정말 신박하다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있던데요. 갓난 아기도 우유를 네. 자기가 혼자 먹을 수 있게 쿠션으로 이렇게, 아 맞아요. 이렇게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목에 끼는 목도리처럼 네. 껴가지고 특히 저 같은 쌍둥이 부모에게 필수템이라고 또 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야 되네.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인형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까지 아. 있어서 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온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야? 이런 그만 생각까지 말씀하시죠. 저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없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정말 잘 키우셨는데 네. 요즘 들어서 이런 고가 장비들이 인기를 끄는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분석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났죠. 그 육아에 직접 투입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럴 바엔 시간을 돈으로 사자 이런 효율적인 소비가 정착이 된 것 같고요. 뭐 수십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부모의 참 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 관절을 지키자 허리나 무릎이 부서진다 이런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둘째는 뭐 맞벌이도 관련이 있는데 결국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높아졌죠.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을 닦은 30대 후반 또 많게는 40대 부모들이 늘어났죠. 가처분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딱 한 명의 아이에게 모든 투자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맞는 게 요즘에는 아이 한 명이 이제 태어나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맞아요. 어른들 뭐 조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모 삼촌 고모 다 난리 네. 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용품 구매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현상. 네. 이게 시장 팽창에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요새는 뭐 아기 보려면 돈 내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귀한 아기가 됐는데 제가 5, 6년 전에 기사 쓸 때만 해도 뭐 에잇포켓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뭐 고모, 이모, 삼촌 뭐 해서 8명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근데 요새는 또 텐포켓이라고 됐더라고요. 텐포켓? 주변 지인까지 포함해서 부모의 아. 텐포켓 10명의 지갑이 열린다라는 뜻인데 특히 경제력을 갖춘 조부모 세대 특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분들이 큰 손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본인 옷은 저렴한 것을 사더라도 손주를 위해서는 뭐 백화점에서 뭐 수백만 원대 유모차나 프리미엄 전집 세트를 선뜻 구매하는 이런 소비 패턴이 이런 키즈 시장에 든든한 하단을 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황혼 육아 이런 신조어도 생겼잖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가용 자산을 예전에는 뭐 두세 명한테 몰아줬다면 요즘에는 이제 한 명한테 몰아주다 보니까 네. 가격대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유아용품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좋겠네요. 네,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국내 유아용품 기업 중에 매출이 가장 큰 게 이제 아가방앤컴퍼니, 아가방이라는 네. 브랜드 유명하죠. 여기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요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이뤄
이뤄냈고요. 코스닥 상장사 꿈비 같은 기업도 이제 대표적인 육아용품 기업인데요. 그 꿈비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요거가 또 히트 상품으로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요새는 유아용 가구나 세제, 가전까지 확장하면서 이렇게 육아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뭐 유아용 스킨케어 브랜드 뭐 궁중비책 유명한데 여기도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인데 해외 시장에서 프리미엄 입지를 굳히면서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젖병 소독기로 유명한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도 키즈 관련 매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봐도 아이들이 좋은 브랜드 옷을 입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다 키우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아유 저거 금방 크는데 또 뭘 저렇게 좋은 걸 사 입히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의외로 그게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쵸. 패션 대기업들도 좀 키즈 시장 비중을 좀 점차 늘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애들 옷 보면 진짜 비싸요. 네. 그래서 매출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FNF의 MLB 키즈나 뭐 디스커버리 키즈 이런 곳에서 이제 키즈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요. 다른 대기업들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한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프리미엄 아동복 편집숍을 인수해가지고 하이엔드 네. 시장을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패션 부분도 빈폴 키즈를 온라인 전용 프리미엄 브랜드로 재편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블랙야크 키즈, 뭐 네파 키즈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새 유행인 게 부모와 아이가 똑같은 옷을 입는 미니미 트렌드. 미니미 귀엽잖아요, 트렌드. 그거.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 소비를 유도하고 있고요. 또 요즘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이나 등산 같은 레저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성인부 못지않은 기능성 고가 키즈 패션 라인업 이런 거를 늘리면서 네, 소비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옷도 그렇고 뭐 유모차 같이 뭐 100만 원 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게 활성화되는 게 좀 중고거래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맞아요. 이거는 좋은 거를 사도 나중에 이제 팔 때 그 감가상각이 적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 이거 되팔기 좋으니까 좋은 거 사주지 깨끗하게 맞아. 입고 팔면 되지 이런 생각하셔서 네. 좋은 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그거 해요. 진짜 맞아요. 네. 대기업도 육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요. 그 다른 육아용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비중이 아직 크긴 하지만 가전에서는 또 변화가 엿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스포크 베이비 케어 이런 세탁기를 내면서 그 아기 옷 전용 살균 코스를 강화한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세탁기나 건조기에 아기 옷 전용 코스를 소프트웨어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에도 아기 눈높이에 맞춰서 공기를 내보내는 이런 전용 모드를 탑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가전 성능을 아이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사도 그래서 보면은 점점 키즈 관련 맞아요. 매장, 뭐 키즈 관련 코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신세계, 현대, 롯데 이런 주요 백화점 3사 같은 경우에도 명당짜리 1층이나 전망이 좋은 층에 요새는 대규모 프리미엄 키즈관을 배치하고 있고요. 이런 키즈관뿐만 아니라 그 백화점 시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호텔급 수유실을 넣는다든지 뭐 프리미엄 키즈 카페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왔을 때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 백화점 이런 거 말고도 요새는 키캉스 뭐 그 애들이랑 같이 호텔에 가는 이런 상품도 늘어나고 있고 뭐 키즈 전용 다이닝 이런 것들을 내놓는 등 이제 호텔들에서도 유아 그 키즈를 겨냥한 이런 전략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즈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는 있는데 뭐 어디나 그렇다 부작용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양육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뭐 우리 지금 문자 사연도 있는데 네. 아이 안 낳겠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도 있고 사회적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 양육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비싸지면서 바로 네. 그 지점이 키즈 시장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고 저에게도 그게 드리웠는데요. 네. 그래서 이른바 육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과거에는 선택이었던 프리미엄 장비들이 이제는 마치 기본처럼 여겨지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는 평범한 소득 수준 예비 부모들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 있죠. 그쵸.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이것도 사야 된다고. 이거 국민템이래. 저것도 사야 돼. 이렇게 되니까 공포감과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화려하게 성장하고 기업 실적은 좋아지지만 정작 아이를 낳으려는 동력은 약해지는 또 다른 역설, 키즈 시장의 역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처음이면 모를 수가 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거 필요 없었는데 싶어도 네. 그 당시엔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국내 퀴즈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국내 퀴즈 시장 외형이 커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 중론인데요. 특히 육아용품에 한정해서 보면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아까 그 국내 육아용품 1위 매출 기업이 아가방이라고 했는데 네. 2천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영세합니다. 근데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나눠진 상태에서는 대형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가 어렵고 양산도 힘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죠. 계속 비싼 그 제품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육아용품은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육아용품은 애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사고 싶은 만져보기도 하고 수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베이비 페어 같은 오프라인 행사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늘어나야지만 소비자가 직접 비교도 해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이제 제품을 비교해야 육아용품의 이제 가격도 내려가고 그 성능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육아용품 시장은 정말 끝이 없네요. 이젠 또 AI가 또 뭔가 해주는 상황도 오겠죠. 네. 네, 지금까지 매경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민경님께서 육아용품은 얼마 못 쓰니까 대여도 좋아요. 요즘 진짜 너무 비싸요 해주셨는데 대여 정말 좋아요. 특히 장난감 같은 거 규모가 크기 큰 것들 있죠. 그런 거 대여해주는 업체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요. 좀 가격이 비싼 것들도 대여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중고거래 마켓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 이용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거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좀 부담이 덜 수는 있죠. 최병덕님, 제 딸이 올해 31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옛날 사람인 거죠?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어방목 들으시다 보면 야 진짜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고 해결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말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억지로 결혼해라 하고 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김혜진님, 저는 지방에서 자취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이력서 쓰면서 듣고 있어요. 취업이 참 쉽지가 않네요. 내일 면접도 보러 가야 하는데 옷도 변변치 않고 떨리기도 하고 엉망진창이네요. 그래도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면접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옷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대신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가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그리고 사실 면접까지 갔다는 건 이 서류상 능력은 다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면접관들이 저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 아니면 저 친구와 일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우리 회사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옷보다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항상 미소 잃지 마시고 자신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감 잃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 나의 좋은 점 마음껏 보여주고 오세요. 그래서 김혜진 씨와 같이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게끔 매력을 그냥 발산을 하고 오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백용기님, 지식경제 맛집은 방과후 목돈연구소입니다. 오늘 길이 미끄러워서 한 번 넘어진 후 집에만 있습니다. 도로 미끄러우니 다들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저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촬영이 있어가지고 눈이 마구 내려서 택시도 안 잡혀가지고 꽃게처럼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 언덕길을 내려왔는데 정말 미끄럽고 위험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도로가 미끄러운 곳들이 많으니까 조심조심 걸어 다니세요. 백용기님 어디 안 다치셨을라나 모르겠네. 네, 오늘 문자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죠.
계속되는 한파로 어제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은데요. 눈이 녹았다가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 도로 위에 얇은 살얼음 빙판이 형성이 되죠. 특히 아스팔트 포장 위에 생긴 이 얼음은 검은색으로 보여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퀴즈입니다. 검정 얼음이라는 뜻으로 도로 위의 물기가 한파에 얼어 생기는 살얼음 빙판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블루 아이스, 2번 블랙 아이스, 3번 그린 아이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21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 8월 20일 세계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한국 TV 세계를 정복하다입니다. 오늘은 TV 얘기군요. 21년 전이니까 테레비 얘기겠네요. 테레비 얘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세계 TV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판매량에서는 LG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각각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아성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대단한 쾌거입니다. 거실에 소니 TV를 아이 방으로 쫓아내고 삼성과 LG가 거실 TV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세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9.9%로 일본 파나소닉의 9.7%를 근소한 차로 따돌리고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전분기 1위였던 소니는 3위로 밀려났고 LG전자가 4위, 필립스가 5위였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LG전자가 9.8%로 처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0%로 2위였습니다. 세계 TV 시장에서 팔린 5대 중 1대는 국산 브랜드였던 셈입니다. 질과 양에서 모두 경쟁업체를 누른 만큼 향후에는 삼성과 LG 간 아군끼리의 세계 1위 쟁탈전이 볼만할 전망입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일본 간판 기업을 이긴 거군요. 일본 전자제품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보온 도시락, 네. 밥솥, 커피 포트, 워크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 시대나 뭐 워크맨 들으면서 자란 세대들은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일본의 가전 산업은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서 가전 왕국이라는 명성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뭐 말씀대로 출장이나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뭐 워크맨이나 코끼리 밥솥 이런 거 많이들 사오시던 시절이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대세였던 일본의 가전 산업이 일본 경제 거품 붕괴 이후에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고 그 자리를 이제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기업이 채우게 된 겁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TV 제조 기업들이 일본을 추월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세계 네. 정상을 진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또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더니 꽤 괜찮은 가성비 제품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요즘에는 조금 압도적인 그랬던 지위가 좀 흔들린다 이런 뉴스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기업들이 TV 팔기가 요새 참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LG전자 4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 9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소비 위축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TV의 거센 추격도 원인 중에 하나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20조 원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온 거였고 TV는 수익성 부진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한때 한국의 수출 효자였다는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소비재 수출 품목 순위에서 TV가 2014년에 7위였는데 2024년에는 77위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사이에 순위가 70계단이 내려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우위를 갖고 있었던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일본 기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가전업체들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TV 제조업의 역사부터 현재 시장 상황 또 앞으로의 과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가
최초의 국산 TV가 나온 지 60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올해가 딱 환갑인데요. 네. 이 최초의 국산 TV는 LG전자의 예전 회사 이제 전신 금성사가 1966년에 내놨던 VD191이라는 모델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19인치 흑백 TV인데요. 그때 가격이 86,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대졸 신입사원 월급 서너 달치 정도 됐고 와. 쌀을 30가마 살 돈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파트 청약하듯이 공개 추첨해서 사갈 사람 정했다고 합니다. 와. 여기에 이제 삼성이 자극을 받아서 1972년에 TV 사업에 진출했고요. 경쟁 체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자동차가 그랬잖아요. 자동차가 네. 이렇게 우리 제조기업들의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TV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TV도 초창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독자 기술이 없어서 이 금성사 TV도 속을 뜯어보면 부품은 다 외국산이었습니다. 삼성의 첫 번째 TV는 전원을 켰을 때 20초 정도 예열을 해야 화면에 불이 들어왔는데요. 오. 이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게 1975년에 나온 후속 제품의 흥행이었습니다. 그때 인기 비결이 예열 없이 바로 켜져서였다고 와. 하네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진짜 옛날에 TV 있는 집은 진짜 부자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TV도 이렇게 장 안에 모셔놨었잖아요. 저 본 적 있어요. 어릴 장 때. 안에 모셔놓고 이제 TV 한번 본다 그러면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네, 그런 네. 모습이 있었는데 1970년대부터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집집마다 이제 TV가 좀 보급되기 시작했죠. 네, 흑백 TV가 보급된 이후에 사람들의 생활에 이제 보는 즐거움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는데요. 네. 방송 시간 맞춰서 이웃 사람들까지 TV 앞으로 이제 몰리곤 했습니다. 운동 경기 있으면 다 모이고. 그렇죠. 스포츠 같은 거. 네. 네. 이제 한국 전쟁의 상처도 아물고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즐길 거리로 거듭났던 건데요. 이후에는 이제 컬러 TV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TV에 색이 입혀진다는 게 정말 네, 네. 센세이셔널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시장에도 좀 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컬러 TV 첫 방송은 1980년에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컬러 TV는 만들고 있었고 수출도 했습니다만 내수 시장에서는 한동안 팔지를 못했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비싼 컬러 TV가 등장하면 국민들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런 기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에 들어서야 컬러 TV 시판 허가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생활을 또 한 번 크게 바꿔놨습니다. 방송에 형형색색의 옷차림을 한 출연자를 볼 수 있게 됐고 좀 현장감과 입체감도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상에 컬러가 스며들었던 셈인데요. 이후에는 가전업체들도 선명하고 큰 좋은 TV를 내놓는 게 경쟁의 핵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TV가 정말 이제 언젠가부터는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어떤 회사가 더 얇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게 경쟁이 붙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TV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시기는 LCD TV가 본격화된 2000년대부터인데요. 네.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하죠. 이제 전기를 쏴서 빛을 발하는 방식인데 예전에 브라운관 TV와는 다르게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렌드를 파격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TV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 LCD를 직접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 영향이 큰데요. 네. LG전자는 한식구인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LCD를 받아다가 TV를 만들었고 삼성도 자체적으로 LCD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쟁업체를 압도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TV 생각하면 앞뒤로 이렇게 뚱뚱했었잖아요. 그렇죠. 뒤에가 네. 많이 튀어나오고. 근데 요즘에 TV 보면 정말 커요. 기본적으로 막 너무 커서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TV는 화면이 정말 작았어요. 맞아요. 그 정작 그 화면 자체는 굉장히 작아서 그 왜 채널 이렇게 드르륵 하고 돌려서 보는 TV 있죠. 그거는 안테나 있고 네네. 굉장히 작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언젠가부터 점점 커지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거거익선 이런 말도 나오죠. 크면 클수록 좋다.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50인치대, 60인치대 TV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화면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요. 네. 최근엔 국내 판매량 통계를 보면 한 85인치 이상의 대형 TV도 거의 3분의 1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거익선이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이 TV 거실에 바꿀 때 네. 조금 욕심내서 조금 과하게 샀거든요. 근데
부담스럽다가 이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과거의 크기로는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시고는 합니다. 이 주력 제품의 크기뿐만 아니라 기술도 또 한 번 바뀌었는데요. LCD에서 OLED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백라이트가 필요 없이 패널만 있으면 되는 기술이어서 TV가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만이 아니라 걸어 놓아서 집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해주는 인테리어 제품으로의 역할도 좀 강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게요. 요즘에는 뭐 액자도 겸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TV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삼성과 LG가 가전 사업의 이제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자존심 싸움을 공개적으로 벌인 적이 꽤나 있는데 그 대상 중에 그 무대 중에 하나가 TV. 그렇죠. TV는 진짜 예민하게 많이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이 과거의 슬로건부터 정말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네. 1970년대 금성사가 기술의 상징 금성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는데 네. 이후에 삼성이 첨단이라는 글자를 두 글자를 더 붙입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 삼성 이렇게 맞받아쳤고 금성사는 여기에 최를 또 붙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금성사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 이 1992년에는 TV 브라운관과 LCD 관련 특허권 8천여 건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소송전도 벌였는데요. 이후에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면서 종결됐고 최대 규모의 크로스 라이선스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앙숙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 회사의 TV 사업부는 상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기술이 우리보다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노골적으로 비방전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출입 기자 할 때 이 네. 제품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타사보다 뭐가 좋은지 그거를 엄청 설득해서 엄청 설명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홍보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상대하는 B2C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홍보전이 좀 과열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도 반도체 못지않게 TV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집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제품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보는 TV에 소니 대신에 삼성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자존심을 건 싸움이 한국 가전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앞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국 TV가 조금 위기에 빠졌다 이런 징후들이 조금 보여요. 우리가 일본 TV를 이렇게 밀어냈듯이 네. 중국이 또 이제 한국 TV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지 않나요? 네, 뭐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이 수성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 자료를 보면 재작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3대 TV 브랜드 TCL, 하이센스, 샤오미의 출하량이 한국의 양대 브랜드인 삼성과 LG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출로 보면 아직 삼성, LG가 1등, 2등 수성하고는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보통 제품값이 $2,500를 넘어가는 제품을 고가 제품으로 분류하는데 네. 이쪽에서 80% 점유율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출하량만이 아니라 매출 면에서도 중국 기업이 자꾸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최근에 TV 시장이 축소된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좀 선진국에서는 프리미엄 TV 수요가 좀 정체가 되고 저가 제품을 무기로 한 중국 기업들의 물량 공세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중국의 하이센스나 TCL이 삼성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리서치 기업들 예측도 나온 상태고 이 작년 하반기에는 LG전자가 TV 사업 담당 본부에서 희망퇴직 받았었고요. 삼성에서는 경영진단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TV 시장이 축소됐다는 건 공감이 가요. 저희 집에도 TV가 없거든요. 대신에 안 놓으시는 분들 많죠. 네, 근데 이제 뭐 스마트 모니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걸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아까 언급한 기업 실적 다시 들여다보죠. LG전자가 4분기 적자 전환했다고 했는데 주된 원인이 TV였다고 봐야 돼요? 네, 일단 분기 매출은 23조 원대, 영업 손실 1,00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LG전자가 분기 영업 적자를 봤던 게 2016년 4분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9년 만인데 당시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TV가 적자의 원인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라인업이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많고 좀 희망퇴직 관련된 일회성 비용 반영되면서 여기서 적자가 많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어때요? 이 삼성도 가전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VD 사업부, 디지털 가전을 하는 DA 사업부가 3분기, 4분기 계속 적자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좀 이익을 방어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저가형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상대로 이기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은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미중 관세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미국 시장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에 힘입어서 판매량이 뛰고 있고 이게 이제 해외 사업을 위한 실탄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LCD 패널 생산에서 삼성과 LG가 철수를 한 상태여서 중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장악했고요. 좀 원가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더 고급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어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말씀하신 방향의 전략 그대로 엿보였는데요. 네. 삼성은 130인치의 고화질 TV를 내놨고 LG전자는 9mm 두께 연필 수준이래요. 이 얇은 무선 TV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TV가 준 프리미엄 제품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네. 어떻게든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좀 발버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있고 네. 최근에는 기업들이 소비자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B2B 사업, 빌트인 같은 것들을 확대한다든가 TV를 통한 콘텐츠를 파는 구독형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하면서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TV 이야기 과거로부터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검정 얼음이라는 뜻으로 도로 위 물기가 한파에 얼어 형성되는 살얼음 빙판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2번 블랙 아이스였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좋은 정보 늘 좋아요라고 보내주신 5119님 그리고 한 달 전쯤 동생 부탁으로 조카 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전날 내린 눈이 얼어서 미끄러웠나 봐요. 차가 반바퀴 돌았다고.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블랙아이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조카도 태우고 있으셨는데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놀라셨겠어요. 6646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무조건 천천히 조심히 달려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신 박기훈님까지 다들 이렇게 블랙아이스 경험이 있으시네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이 얘기로 이 노래로 저는 함께 물러가려고 합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